우선 그 무역협회 회원님, 신년 들어, 하여튼 좋은 일 많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올해 하시는 사업에서 큰 성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국제 경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다보스 그 회의에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히 거기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을 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무역의 동향 같은 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무역협회가 어떤 일종의 그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좀 그 이슈별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엔 무역협회가 이런 어렵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회원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아주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다보스는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기업인들, 세계의 톱 CEO들이 한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정상들이 한 40명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각급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회의에 뭐 시간도 없고 해서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무슨 메디테이션을 하는 뭐 그런 그 강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님 같은 분들도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저기를 한 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뭐 한 번도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보스는 올해 그 41회였고,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스테이크홀더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기업, NGO,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여튼 무슨 이슈라도 대화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차원의 포럼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슈를 하여튼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심된 주제는 세계 여건은 작년도 연초에 모였을 때보다 조금 걱정이 더 많다 하는 쪽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였고요. 그것은 제일 큰 거는 역시 경제적으로 세계가 성장이 지금 둔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고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청년 실업률들이 막 30%를 넘어가고 있는, 뭐 그리스 같은 데는 거의 뭐 50% 가까운, 이제 이런 문제를 아직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그런 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최근에 작년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유가가 지금 9월서부터 최근까지 한 55%쯤 인하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럼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유가로 인해서 직접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만,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금 100불이 넘는 이런 유가가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미국 중앙은행이 그 소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여기 QE라는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 Q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통화 정책을 할 때에는 대개 타겟을 금리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뭐 2.5%다 그러면 2.5%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통화를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급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RP라는 아주 단기 증권을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이 그거를 인수하거나 팔거나 해서 은행의 그 자금 사정을 조금 그 풍부하게 하거나 긴축을 시켜가지고 단기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그것이 일종의 그 term structure of interest라는 금리의 어떤 그 만기에 따라서 일정한 그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장기 금리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제 대개 그런 오퍼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오퍼레이션입니다만 그게 전통적인 오퍼레이션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다 사실상 제로로 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제로니까 더 이상 뭐 증권을 사고 팔아봐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장기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까지는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기 금리를 이 텀 스트럭처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중앙은행이 돈을 가지고 장기 증권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과 이제까지의 이론에 의하면 그건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고 더구나 국채를 갖다가 직접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부의 어떤 적자 재정을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2008년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버냉키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unconventional한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헬리콥터처럼 그냥 막 뿌려대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조금 살려보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가장 소극적이었던 거는 구라파였습니다. 구라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유로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합니다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그런데 독일이나 불란서나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데는 다 거기에 지금 가입을 해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라는 여러 나라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한 거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간 막 몇천 %씩 인플레가 되는 거를 경험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긴축을 해야 되고 재정은 항상 흑자를 보여야 되고 이런 거에 아주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구라파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작년도에 연초에 다보스를 할 때는 이제 금융위기는 지나갔고 올해는 구라파도 한 2%는 성장할 거다.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지금 0.8 정도 성장밖에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은행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컨센서스를 못 얻은 상태에서 그냥 중앙은행 총재가 밀어붙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1.1조 유로를 풀겠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메르켈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메르켈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누가 들어도 2,000명 모두 모여서 들어봐도 야 정말 저거는 진짜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들 정도의 얘기를 그냥 했어요. 주로 얘기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QE를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독일이 누구보다도 지지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한 거다. 그 얘기는 정치인으로서 메르켈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인 우리로서는 저런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므로써 각 그 구라파의 나라가 구조개혁을 해야 할 게 많은데 구조개혁을 뒤로 미루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자기네들은 제일 우려한다. 그리고 돈을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데 투자를 하려면 정부나 그 나라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적자를 내는 정부, 돈이나 풀어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돌리긴 하지만 2,000명 누가 들어도 저거는 독일은 계속 반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그 QE 한 첫날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재정 확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구조 개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개 넘는 나라의 대표들이 왔지만 구조 개혁을 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넘어가겠다는 나라는 미국 딱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정책이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적인 성장이라는 게 그저 세계 경제나 따라가는 거지 세계 경제를 점프할 수는 없다. 여기에 지금 다 우리가 컨센서스를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무역업계, 무역협회가 앞장도 쓰고 합니다만 우리 무역업계도 다 좀 일종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얻어서 각계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더 좀 강하게 국회나 이런 정부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구조개혁이 안 되는 거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론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그럼 정치적 리더십을 가장 잘한 이해는 뭐냐? 그게 독일의 슈레더 수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하르츠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회장을 하던 하르츠를 그 구조개혁위원장에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의를 받은 거죠. 그때 노동시장의 유연성, 연금 개혁,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왔습니다. 2004년, 5년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슈레더는 그렇게 엄청나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당이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켈이 말하자면 이러한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말하자면 정치적 그런 그 희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참 정치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데는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성장률 둔화입니다. 올해 지금 작년에 7.4% 정도로 내려갔고 올해는 지금 IMF는 한 6.8% 정도로 내려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날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2,000명 앞에서 중국은 걱정하지 마라. 세 가지만 얘기하마. 하나, 재정은 튼튼하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GDP에 비해서 40%다. 우리나라는 35%입니다. 그러니까 더 튼튼한 거죠.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다. 우리나라는 3,5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니까 설사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그걸로 진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꾸 7%가 낮다 어쩌고 하는데 우리 GDP가 지금 10조 달러다. 10조. 세계 2위. 그리고 어떤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 이미 PPP 기준, 그러니까 물가까지 감안해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보면 미국을 능가했다 그런다. 능가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능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조 달러 경제가 7%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가 GDP가 늘어나는 거냐? 제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7천억 불이더라고요. 7천억 불. 우리나라 GDP가 지금 1조 2천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기가 생기면 우리가 4조 달러로 다 해결할 거고 중국 경제는 그렇게 아직 서구처럼 개방은 안 돼 있으니까 충격도 작을 거고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우리는 이제 7%를 우리의 뉴 노멀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미치는 그 임팩트도 이제 11% 성장에 대비하는 거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한 중국이 7%쯤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건가, 중국하고 협력할 건가, 중국과 경쟁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만
한마디로 안보 없이 번영 없고 번영 없이 안보 없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겠는데 밑에 얘기는 결국 뭐 수단, 가자, 스리랑카, 또 IS 이런 그 모든 이런 테러리즘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 분쟁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잡도 없고 교육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유혹을 하면은 그냥 볼런티어로 가가지고 전사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각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 애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잡도 창출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 기술 발전을 통해서 소위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걱정도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자꾸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간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건도 직접 사고, 물건도 직접 주문하고, 인포메이션도 직접 교류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뭐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결국 스레트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현재 있는 직종의 47%는 향후 한 15년 정도에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옛날에는 고용이 늘면은 그리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인플레가 되니까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매크로 경제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고용이 돼도 이게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임금도 잘 안 올라가고 인플레도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새로운 무슨 필립스 커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의 소득의 이전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무리하게 하면 반드시 잠재 성장력을 파괴시킨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소득 불평등 때문에 계속 사회적 텐션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사회적 텐션이 늘어나면 개방하지 말라고 나올 거고, 시장 경제 하지 말라고 나올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고 나올 거다는 거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해결책이 뭐냐?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만 우선 하여튼 교육을 잘 시키자, 훈련을 잘 시키자, 평생 교육을 잘 시키자. 그래서 많은 그런 중산층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그런 일자리로 이렇게 이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쪽에 되게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동향을 반영을 해서 우리의 정말 수출은 진짜 우리 회원님들께서 정말 필사적으로 눈물겹게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신 덕분에 저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4%가 작년에 늘었습니다. 또 수입도 한 1.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이게 경제가 나쁘니까 흑자가 늘어나는 거다라는 거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이 가정은.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고 그러면서 무역 수지도 470억 불 정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별로 보면 지금 중국이 작년도에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뒤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FTA를 한 국가들, 이런 지역들이 아주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3%나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무역을 결정하는 거는 세계의 성장, 세계 경제의 회복, 그리고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모든 나라가 자꾸 이런 금융을 막 돈을 퍼붓듯이 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져가지고 환율에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세계의 교역은 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대기업도 물론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전체는 한 2.4%, 3% 정도 늡니다만 한 6% 가까운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무역협회로서는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에요.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52%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제가 100을 성장했으면 그 중에 53은 수출에서 온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우리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도 높았죠. 근데 최근에 조금 이 현상이 바뀌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세계 경제가 좀 어느 정도 노멀 트랙에 가면은 다시 또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만 해도 지금 라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48% 정도 우리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에 있어서도 그 단위당 우리 수출에 10억 수출했을 때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느냐 하는 거는 꾸준히 내려갔어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동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유발계수는 내려갔지만 전체적인 고용은 계속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통계청에서 하는 기업활동조사에 한 6,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건데요. 수출기업은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고 내수는 50% 미만 이렇게 봤을 때 2006년부터 12년 6년 동안에 수출기업은 21만 명 고용을 창출했고 내수는 18만 명 창출했습니다. 이거는 6,000개 기업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1인당 매출액도 수출기업이 높고 1인당 임금도 수출기업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위 수출기업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의회에서 연설을 하신 거를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도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이 굉장히 신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TPP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의회에서 나한테 전권을 위임해주는 소위 Fast Track Authority라는 TPA를 권한을 빨리 입법을 해달라. 그런 걸 요청하는 그런 연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수출은 사실은 고용을 좀 많이 창출하느냐 적게 창출하느냐 한 그런 문제를 사실 다 떠나서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원화가 세계에서 기축통화로서 통용되지 않는 한 우리의 수출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방어해야 된다. 이 논리는 이 필요성은 그거는 고용이 좀 덜 되고 임금 수준이 좀 낮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를 버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7년도 우리 외환위기가 시작됐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 200억 불쯤 외환보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월이 돼 보니까 그 200억을 회수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미 다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30억 불이 남았었어요. 아마 며칠 뒤면은 이제 디폴트가 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IMF하고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셔닝을 하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그 돈을 우리의 우방들이 한국에다 커밋함으로써 그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느낀 거는 다시는 이런 외환 위기를 재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지난 10년 동안 별로 한 게 뭐 있냐? 전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막 쇼크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는 어떻게 하면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융도 개혁하고 뭐 노동시장도 충분치 않지만 개혁하고 우리 기업들도 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다 그랬던 거거든요. 뭐 FTA도 맺고 그래서 이번에 2008년 외환위기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은 비교적 좀 딴 나라보다는 낮게 지금 극복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2014년에 외환보유액이 3,600억 불입니다.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돼요. 그러면 그 2007년 말에 1997년 말에 있었던 그런 허수 그것도 막 외환보유고라고 생각해 보면 늘어난 것이 3,400억 불입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우리 무역업계가 2014년까지 누적한 무역 흑자가 4,1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400억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4,100억 불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느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달러를 10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그쪽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팔아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뭐 기업이 은행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민간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외환보유고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국가하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이 아니면 그건 외환보유고가 아니다. 그 이유는 300억 불을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97년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가지거나 사가지고 시장에 개입해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만 외환보유고다. 그렇게 봤을 때 3,400억이니까 아마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 뭐 많게 적게 외국은행에도 좀 가지고 계실 거고 여기에도 가지고 계실 거고 그게 이제 다 이제 지금은 불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은 국제 수지 방어 여기에는 우리 그 수출밖에는 없다. 물론 상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건설 뭐 이런 해운 이런 데서 벌어들이는 수지 관광 같은 데서 벌어들이는 수지도 물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무역의 도전은 뭐냐?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선 지금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외국 소비자들의 하나의 그 상품에 대한 평가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이거 뭐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새로이 나오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중견, 대기업으로 이런 성장 사다리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젠 새로운 수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뭐 직구, 역직구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꼭 수출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수입하지 않는데 누가 외국에서 수출만 하라고 허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 투웨이 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우리 FTA나 이런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의 시장은 1조 달러고 세계는 75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에 연설을 하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95%는 바깥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전체 뭐 70억 인구 중에서 자기네들은 한 1억밖에 안 되니까 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억이 아니라 한 3억쯤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FTA를 체결해가지고 지금은 한 73.5%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우리가 지금 FTA를 하고 있고 수출하는 국가도 236개, 수입하는 국가도 241개 정도까지 되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내수를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경제가 조금 나쁠 때 내수가 좋으면은 균형을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총 수요 대비해서 그 지금 수출만 가지고 봤을 때 한국은 36%고 미국이나 일본은 한 11에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수를 키웠을 때 단위당 고용 창출 효과는 더 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고용의 총체 볼륨 그리고 경제의 어떤 기여 이런 걸로 봤을 때 내수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내수도 물론 수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 수출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수를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수만 가지고 경제가 운영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의 내수를 최대한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라프하게 이야기하면 1조 달러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5조 달러의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 없는 내수. 이거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식당이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우체국하고 경쟁하는 배달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도 경쟁력이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동향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계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안보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전체적인 이 수요, 회복의 지연,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금융위기 여파로 아직도 경제가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는 거죠. 선진국 중에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조금 올라온 듯 하다가 지금 소비세 인상 여파로 다시 좀, 부진해졌고, 이 공세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딴 나라가 다 퀀티터티브 이징이라고 하니까, 그냥 물량으로만 통화를 많이 찍는 거냐? 그러니까 역시 일본 분들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앞에다가 퀄리티를 하나 붙였어요. 퀄리티 and 퀀티터티브 이징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늘리지만 우리는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도 늘리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성장률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수출 기업들은 거의 지난 한 2, 3년 동안에 60% 가깝게 엔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 도요다 이런 수출 기업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제가 닉케이의 분석을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예전하고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올라갔으면, 한국으로부터 쉐어를 좀 뺏기 위해서 가격을 치고 나올 텐데, 인터뷰를 여러 사람들을 했던데, 자기네들은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저 현상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갈지도 자기네들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소위 수익을 좀 가지고 본인들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R&D를 하고 하는데 써야 되겠다. 구태여 이거를 가격을 쳐가지고 쉐어를 뺏어봐야 그건 별로 와이즈한 정책 같지가 않다. 이렇거든요. 다만 입찰 같은 데서는 그건 한 번 원타임으로 하고 끝나는 거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런 상품 이런 때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을 들어가는 거는 그는 꼼짝없이 환율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수출은 계속 지금 최근 한 3년 마이너스 10% 가까운 지금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뾰족한 그런 방안이 없어서 참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그 임팩트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저는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일본 시장을 어떻게 좀 뚫고 들어가느냐, 또 일본 바이어들하고 어떻게 좀 잘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노력들 참 뭐 속 시원한 노력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는 뭐 드디어 완전히 그냥 채권이 뭐 투기 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 지금 유가에 의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또 생션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루블화가 뭐 50% 이상 절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푸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좀 눈에 보이는 노력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쪽에서는 하여튼 이런 그 부분을 계속 좀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OSCE라고 그래서 구라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움직이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를 좀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아마 노력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동이 아마 유가 하락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남미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가 완전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굉장히 그 성장이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무역협회가 되게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제로 봤을 때 저희의 인식은 뭐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개혁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종의 미디오커라고 그러나요? 중간 수준 정도는 저는 뭐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개혁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 개혁의 과제를 놓고 보면요. 이제 힘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점프할 거냐 세계 평균 수준 정도 따라갈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로 보면은 저는 뭐 일본의 이런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하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거나 우리의 잠재적으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의 사회적인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비타협적인 문화, 과도한 논쟁, 또 우리의 제도의 그 투명성, 신뢰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소위 근로자와 똑같은 그 자본을 투입을 해도 나오는 생산성이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저는 제일 큰 하나의 방안은 결국 세계로 나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로 나가자는 거는 뭐 시장을 넓혀서 조금 물건을 좀 더 팔자, 서비스를 좀 더 팔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글로벌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하는 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일본이 20년간의 그런 침체기에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제일 중요한 정책은 TPP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FTA를 12나라끼리 하는 거죠. TPP라는 게.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런 그 관료들이 저한테도 여러 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TPP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미 FTA 경험을 보면 당신네들 아마 FTA, TPP를 맺게 되면 한 1000페이지쯤 될 거다. 1000페이지. 그런데 500페이지는 되게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고 나머지 500페이지는 일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마 쭉 들어갈 거다. 말하자면 그거는 너희가 개혁을 해야 하는 어젠다를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해서 줄 테니까 그거를 너희가 충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은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좀 나아지는 경제가 될 거다.
아마 일본의 관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그 TPP에서 일본이 모더나이즈 하려고 하는 거는 농업이거든요. 농업. 그러니까 항상 일본이 개혁을 하려면 발목을 잡은 것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TPP를 통해서 농업을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국내에만 있지 말고 해외에 나가고 수출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유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지금 TPP를 하나의 예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역업계가 이 TPP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특별히 제가 좀 직접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개 양자 FTA를 많이 했어요. 두 나라끼리. 그런데 이 FTA의 효과는요.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가 하나씩 더 늘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그 FTA는 양자 FTA를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효과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최근에 무역 원활화 협정이라는 거를 WTO가 타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관 절차를 좀 쉽게 해주고 뭐 투명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무슨 관세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효과가 뭔지도 분명히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무역 원활화 협정을 통해서 1조 달러의 수출이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16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WTO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했지만 그때 우리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한 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설득을 해줘야 되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100억 불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달러하고 100억 불이라는 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참여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적 이익으로 봐서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우선 지금 이렇게 양자적으로 해놓으니까 각 나라하고의 무슨 통관 기준, 뭐 원산지 기준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세가 다 다르고 복잡하죠. 거래 비용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들어가가지고 통합을 해버리면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하기에 좋다. 여기 현재 보면 지금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60%만 지금 FTA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다자 FTA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TPP 같은 경우에는 12나라가 이제 경제 통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나라끼리 그 관세를 철폐해 주는데 그냥 철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나라가 생산하는 물건이어야만 관세를 철폐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령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다 하면은 베트남, 그게 너희가 베트남산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베트남산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산화율입니다. 국산화율. 그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55% 이렇게 되죠. 그럼 베트남이 55%를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만 미국에 만약 자동차를 만든다면 무쇠로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55%라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55%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에 무슨 부품 공업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TPP 12나라가 통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이 자동차 부품을 11나라에서 사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 사면 그걸 국산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부품 공업이 없어도 태국, 태국은 아닙니다만 말레이시아, 호주 이런 데서 부품을 사다가 55%를 맞추면 베트남 산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미국에 공짜, 제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베트남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품을 해외에서 사다가. 우리나라가 당연히 자동차 부품으로서 베트남에 많이 팔아야죠. 그런데 12나라에 안 끼면은 한국에서 가져가는 부품은 국산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만약 베트남에 부품을 팔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전환하겠어요? 회원국이 생산하는 부품으로 전환하지 않겠어요? 어디로 주로 전환하겠습니까? 일본이 없을 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1년 반 전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일본으로 다 쉬프트 돼버릴 거다. 저는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TPP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분들의 논리가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12나라 중에 우리가 11나라하고 FTA를 체결했는데, 10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멕시코 두 나라하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리 큰일이냐. 우리가 양자 간에 팔면 되지.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양자 간에만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만약 미국 부품을 갖다 쓰면 그거는 국산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끝입니다. 호주에서 우리가 저 부품을 가져와서 쓰면 호주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만 국산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빠지는 겁니까? 미국이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자동차,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하는 자동차, 미국이 카나다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우리 거를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국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겠습니까? 결국 그거를 대항할 만한 나라는 결국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다 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면 지금까지 팔고 있던 것도 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에서 혹시 부품을 12나라가 사던 게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3번입니다. 3번. TPP 발효 후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12나라 간에 지금 그런 부품 소재 원자재를 얼마나 거래하고 있느냐?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직접 이렇게 팔고 있는 건 얼마나 되느냐? 1,100억이에요. 일본은 1,260억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도 지금은 팔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저는 2조 2천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먹어갈 거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먹는다는 거죠. 그게 왜 자동차뿐이겠습니까? 기계 부품, 또 뭐 기계 완제품, 심지어 섬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농산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 시급성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TPP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마 3월쯤에는 타결될 거 아니냐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최고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언제냐 하는 거를 지금 열심히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도표로 설명을 한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중간재를 한국은 120억 달러 수출하고 일본은 78억 달러 수출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쟁력이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빠지고 일본이 들어가면 한국 120억 달러가 아마 일본으로 갈 거다. 그게 베트남이 사는 거고 베트남이 사가지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 완제품을 만들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TPP에 참여를 하게 되면 2조 2천억 달러의 시장을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먹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이 먹던 것도 한국, 일본이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13나라끼리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TPP에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우리가 FTA를 간접적으로 체결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멕시코하고 2004년도부터인가 FTA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2008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왜? 멕시코 업계가 한국 들어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는 FTA를 맺은 국가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일본은 멕시코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등 불리하지 않습니까? 멕시코하고 맺게 되면 그런 불리한 점이 다 없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맺게 되면 우리가 아마 12나라의 좀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을 더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도 98년도부터 FTA를 했지만 2004년쯤에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80%는 열어야 되겠다는 거고 일본은 60% 이상은 못 열겠다는 것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걱정은 뭐냐? 우리 부품업체들이 걱정한다고 그래요. 또 자동차 업계가 걱정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한번 잘 보자고요.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관세가 8%인데요. 8% 때문에 미국에서 경쟁력이 늘어가지고 쉐어가 늘어났습니까? 저기 보세요. 2001년에는요. 우리나라가 9등으로 4.5%였어요. 미국 시장에서의 쉐어가. 근데 2013년에는 현대가 9위에서 4위로 올라오면서 8.3%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세 8%가 없잖아요. 똑같은 2.5% 적용을 받고 같이 싸운 겁니다. 같이 싸워가지고 4%에서 8%로 올린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2배로 늘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집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거는 걱정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팩트에 근거한 걱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 좀 뭐 걱정을 한다는 게 뭐 중기, 중앙에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들어가면 앉은 채로 그냥 장벽이 쳐져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다 가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개 관세율이 한 뭐 4%에서 한 8% 됩니다만 진짜 8% 때문에 우리가 그 기계 부품이 살고 죽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8%를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없어지게 되면 저는 우리의 기술이나 품질이나 브랜드나 마케팅 가지고 저는 이길 수도 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참여 안 해가지고 기계부품 원자재가 그냥 원천적으로 배제돼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노력을 해볼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무역업계가 좀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시고 이 정부에다가도 좀 많은 경우에 좀 좋은 인풋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FTPP를 가입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자 FTA가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RCEP이라든지 FTAP라든지 이 두 개는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FTA 관련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중추적 역할도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외로 나가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늘려야 된다 하는 거고 한계 기업 같은 것도 있는 것만이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정부에 얘기하는 거는 그 유연성, 고용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좀 확보돼야 되겠는데 그거를 미국 기준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동안의 판례를 쭉 축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판례들 정도를 노동법에 좀 개정을 해주면 훨씬 나은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된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 하나의 그런 패키지로서 우리 그 소셜 세이프티 넷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그 실업수당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같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임금 구조를 좀 더 성과급적으로 바꾸자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에 따르는 구조개혁은 여성과 그런 그 우리 노년 인력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교육 훈련에 대한 개혁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기술이 많죠. MOOCS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좋은 교육은 인터넷으로 다 그냥 공짜로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탠포드하고 MIT 그 교수들이 다 그냥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뿌리기 때문에 요즘 조금 공부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재정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건전성을 가지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저 그렇게 봤을 때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율을 좀 적절하고 좀 낮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헝가리 수상이 왔었습니다만 헝가리 수상이 제일 자랑하는 건 자기 나라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16.5%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2011년에 그 개혁을 했는데 막 5만 군데서 다 반대를 하지만 개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1000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2011년에 할 때 세금을 내는 사람이 100만 명밖에 없었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지하 경제로 해서 탈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율을 16.5로 내리니까 그 양반이 11월에 왔나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411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세율을 높여서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세율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베이스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정 지출도 좀 우리 복지 쪽을 이거는 늘릴 수밖에는 없는데 이거를 생산적으로 좀 늘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슨 가격 같은 거를 자꾸 깎아주고 면제해주고 감면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걸 우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가격대로 가게 하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트랜스퍼를 해줘야죠. 소득을.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 가격을 깎아버리면 그 생산하는 사람이 신이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업도 안 되고 복지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세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FTA만 해도 한미 FTA가 되면 GDP가 5%가 늘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조 2천억 불이니까 600억 불이 늘어나고 GDP가 매년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거기서 가는 건데 600억 불이 늘어나서 거기서 세율 안 올리고 세목 창설 안 하고 지금 그 세금 조세 부담률 20%만 곱해도 한 12조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복지 논쟁이 또 한 며칠 전에 막 붙으면서 전에 재무장관 하셨던 분들 얘기가 부가세를 2%만 올리면 12조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FTA 하나 해가지고 12조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조금 좀 그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그거는 재정이 철철 넘쳐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타겟을 해야죠. 그 타겟은 필요한 사람을 타겟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교육을 잘 받게 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의료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미국 통계입니다만 교육을 1% GDP에 대비해서 더 투자하면 10년 만에 지니 개수는 1.1%가 개선된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헬스케어에 투자하면 0.3% 정도 개선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우리 수출 산업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화하자 하는 겁니다. 농업 쪽을 좀 기술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큰 농장 같은 거는 다 지금 GPS를 써가지고 컴바인 같은 게 다 그냥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없이. 그리고 다 모바일 컨트롤하고 그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다 농약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폐쇄적으로 농업을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큰 땅을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좀 영농을 하면 기술은 우리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도, 습도 조절하는 것 정도에서 훨씬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노베이션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역협회는 뭐라고 있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과 관련된 한 5대 사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 해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2014년 작년에 261건의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101건, 그전에는 37건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역협회가 좀 열심히 하니까 기업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이런 건의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무역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그게 2만 건에서 지금 4만 6천 건까지 늘었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2,500건에서 회사로 치면은 2,500개 회사에서 3,100개 회사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바이어 셀러 매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그 바이어 DB를 지금 150만 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셀러 DB는 10만 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거의 작년도에 비해서 10,000개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B2B하고 B2C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그래서 K몰 24는 B2B입니다. 이거는 무역협회가 돈을 벌고자 이걸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없는 예산에서 우리 이사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플랫폼을 깔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자기 몰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몰을 깔아드리고 그게 중소기업이 와가지고 상품을 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그 중국에서 직구를 딱 때리면 바로 기업으로 가버립니다. 무역협회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협회는 뭘 하느냐. 그 몰을 관리하고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이 상품은 좀 적절하겠다. 아니겠다. 이런 거를 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현재 800개, 이게 좀 늘었습니다. 8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 지금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개는 택도 없이 작은 겁니다. 지금 저 알리바바는 1,000만 개 상품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빅바이어를 초청을 하는 것이 가장 저희는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그 숫자가 지금 478개를 하고 있고요. 또 상품전에 물론 이건 코트라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협회는 전략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 한 2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무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정보 제공을 저희가 지금 맞춤형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한 52개 정도의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기타.net입니다. 기타.net. 그거 보시면 이거 다 그냥 원클릭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력 문제인데요. 이거는 무역협회로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사이드 잡 같은 겁니다만 최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결과는 놀라워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걸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무슨 그 채용 박람회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작년도에 6,443명을 알선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한 2,000명 그리고 그 경험을 쌓으시고 은퇴하셨던 분들이 한 4,000명쯤 되지 않나. 그 역인가요? 제가 좀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그 아카데미, 무역 아카데미가 계속 이런 인력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업률이 좋습니다. 지금 그 IT 교육하는 것하고 섬유 해외 우리 섬유 투자업체 관리 과정은 거의 100% 지금 취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협회로서는 통상외교하고 민간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건의도 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단독으로 가서 이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하고 말씀드리는 게 원래 오늘 강의를 하기로 돼 있으셨던 경제부총리가 하시려고 했던 거하고 거의 90%는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저는 시화공단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은산업 김종욱입니다. 아침 일찍 회장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까
그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 꼭 한마디 여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올 경제 성장률이 3.8%로 정했다가 3.5%로 하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3.5%인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7.8%로 작년에 7.2%에서 한참 상향되는 인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은 3.5%인데 최저임금은 7.8%로 인상하는 것은 경제 성장 논리하고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한번 예,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요. 그럼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꼭 같은 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외국인과 내국인이 일하는 데 차등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같이 지급을 해라 하는 이것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둘 다 뭐 시원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우선 두 번째, 내외국인 같이 하자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경제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의 무슨 인권 내지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임금은 같이 주되 그 중에 이제 외국인에게 주는 거는 예를 들면 그거에 한 반 정도 준다면 그 반 정도는 국가의 어떤 기금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국내 근로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쓰는 그런 이제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그 내외국인 같이 동일 취급을 하자 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제도가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동안에 오히려 좀 우리가 좀 그런 외국인들이 그 한국에 가니까 그 임금도 내외국인을 똑같이 주는구나. 또 무슨 뭐 4대 보험에도 똑같이 들어주는구나.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다. 딴 나라하고 비했을 때. 그래서 그 얘네들이 좀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프렌드가 되고 한국하고 뭘 잘해보려고 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금전적 부담을 우리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금전적 그 한국에 대한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뭐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제는 정부하고 협의할 때마다 지금 계속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 그런 결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는 문제는 지금 두 번째하고도 사실 관련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국인 똑같이 줘야 되는데 계속 올리니까 이게 정말 부담이 되고 뭐 못 지키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무역협회로서는 그 스탠스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 수출 비중이라는 게 11%, 13% 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서 그분들이 내수에 돈을 써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을 더한 우리 GDP로 나누면 100% 아닙니까? 100%. 그 말씀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 구조가 되면은 망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을 이렇게 올려서 내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낀다 하는 것에는 훨씬 더 외국보다는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저희가 생산성하고도 비교해서 최근에 소위 그 생산성보다 실질 임금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늘지 못했다. 그러니 임금을 좀 올리자. 그걸 이제 일본은 수상이 기업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을 저희가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금, 주거비, 그 교육비 이런 것들이 경쟁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높여서 우리 내수가 늘어날 테니까 좋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하여튼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한덕수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